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8살이고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둘을 저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해요. 저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 남편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받고 있고 면접 교섭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제가 남편이 싫어도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아빠니까요. 아빠로서의 책임은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요. 저만 생각하면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이고 뭐고 꼴 보기 싫죠. 웬만하면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 엄마가 이혼까지는 마음먹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곧 죽어도 내 편만 들어줬다면 보기 싫은 시모와 안 보고 살면 그만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모자의 시커먼 속내를 뜻하지 않은 계기로 알게 된 저는 도저히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할 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이 궁합이 안 좋다고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때 저더러 뭐라 하셨냐면요.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기도 못 펴고 살다가 결국은 혼자 될 팔자란다.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남자 극하는 사주는 확실하대. 내가 미쳤다고 내 아들 호락이 만들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니? 쟤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다 풍비박산 난다고 했어.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우리 아들 짝으로는 안 돼.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 앞길을 막고 길을 죽이는 사주라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집을 해주시겠다는 말에 반대가 쏙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돈으로 아들 살 집을 신나게 알아보러 다니셨죠. 불과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하러 갔을 때만 해도 절대 결혼하는 꼴은 못 본다고 하시던 분이 친정엄마가 집 해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180도로 태도를 바꾸시더군요. 이런 면만 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돈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바로 반대를 접으실 정도로 탐욕스러운 분입니다. 결혼 반대를 하실 때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저는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무서운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 가진 죄인이라고 우리 친정엄마는 저 예쁨 받고 살라고 시댁에 호의까지 베푸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모의 만행을 알고 노발대발 정도가 아니셨죠. 돈이란 것이 좋기는 하지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심지어는 죽일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건데 돈독이 올라 눈에 뵈는 게 없는 기막힌 행동을 실행에 옮긴 인간들이 저의 전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구독자분들은 만약 내가 가진 걸 빼앗기 위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죽기를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실제로 저주를 하고 뭔가를 수작질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아마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못된 일을 꾸미는 사람이 믿었던 가족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나네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남에게 잘못한 거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결혼 8년 차에 아이 둘. 남들 보기에는 귀여운 남매 키우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육아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돈에 눈이 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시모나 남편도 우리 친정이 더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남편이 번 돈 시댁에 다 갖다 바치는 통에 결혼할 돈이 없다고 하자 엄마가 큰맘 먹고 집을 해주시겠다 한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결혼 반대를 하시다가 신혼집 문제로 마음을 돌리시기도 했고 처음에는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 욕심을 내거나
뭘 바라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둘 낳고 가족으로 지내면서 점차 시댁에서도 차츰 변한 것 같아요. 시댁도 형편이 나쁜 집은 아니었는데 살면서 보니 우리 친정대산이 장난 아니구나. 차츰 아시면서 남편도 자꾸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시댁에서도 은근히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우리 친정엄마가 결혼 전부터 저에게 돈 자랑은 가족한테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시댁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보통 재력가가 아니라는 걸 안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마 1년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뱃속에 큰애 출산이 몇 달 안 남았을 시기였는데 하필 시댁에 큰 우환이 한 번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화물차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내셨는데 다행히 누가 사망을 하거나 인사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최대한 막으려 하시며 중앙분리대에 혼자 박으시며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차가 거의 반파되고 아버지도 크게 몸을 다친 일이 있었어요. 거의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고 억대의 화물차 할부를 고스란히 감당하셔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 말고는 수입이 없으셨던 데다가 우리 결혼시키느라 현금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아버지 수술 비용 대고 사고 수습을 하려고 정신없는 와중에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뻔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궁합 나쁘다는 결혼 진행에서 이렇게 됐다고 제가 시아버지를 잡아먹기라도 했다는 듯한 눈길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저러시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시아버지 사고 수습을 위해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사정을 들으시고는 화물차 자녀 할부 금액을 전부 내주셨어요. 여윳돈까지 얹어서요. 그것도 현금 뭉치로 들고 오셔서는 남편에게 건네셨습니다. 김서방, 내가 소식 들었네. 바깥사돈 많이 다치셨다며? 지금은 좀 어떠신가? 괜찮으신가? 내가 일 때문에 병문안을 못 가서 자네 잠깐 들르라고 했어. 아버지가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장모님. 어머니도 너무 놀라셔서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셨지 뭡니까? 이제 아버지 회복하시면 일은 그만하셔야죠. 운전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사실 너무 늦은 나이까지 일하시다가 사고 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차도 못 쓰게 됐다고 들었는데 차값이 만만치 않다며? 자, 이거 받게. 내가 도와줄 만한 게 이것뿐이니 거절 말고 아버지 도와드려, 김서방. 남편은 친정엄마가 건네는 돈 뭉치를 보고 놀라며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돈 뭉치를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몇 번 더 권유하니 못 이기는 척 남편은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를 알고 있었으니 남편에게 받으라고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도움 덕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큰 걱정 덜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근데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주셔도 되는 건지 혹시 장모님 노후자금으로 주신 건 아니죠? 그럼 제가 부담돼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다 줄만한 여유가 돼서 주는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네.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구만. 자네 어머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하실 줄은 정말 몰랐지 뭡니까. 아무튼 장모님 주신 돈으로 잘 수습해 보겠습니다. 엄마 도움 덕분에 시아버지는 큰 손해보신 걸 메꾸셨습니다.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이런 우환 있다고 큰돈 선뜻 내놓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돈은 이럴 때 쓰는 거라며 도와주신 겁니다. 그것도 갚으라는 말도 안 하신 거니 사실상 그냥 주신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이던 표독스러운 눈길을 거두시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셨고요.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시댁 식구들이 저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엄마 덕분에 돈 들어가는 문제를 수습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는지 아버지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미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다. 네 친정엄마는 대체 뭘 해서 돈을 버신 거라니? 듣자니까 너 친정엄마가 음식 장사 오래 하신 거라며? 그런 작은 식당으로 돈을 얼마나 벌길래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내놓으시고 말이야. 대단하시다 정말. 엄마가 워낙 아빠보다 수완이 좋으셔서요. 장사를 잘하신 거죠 뭐. 음식 장사긴 한데 레시피 팔아서 돈도 많이 버셨고요. 다른 지역의 체인점 비슷하게 내신 것도 있어요. 실은 저도 엄마가 얼마나 버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남한테 빚 안 지고 살고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줄 능력 있으신 거죠 뭐. 그래도 그런 큰 돈을 탁탁 내놓는 건 보면은 보통 돈이 많으신 게 아니야. 내가 딱 알아봤다. 아유, 내가 이럴 줄은 알았으면 너 결혼할 때 반대하지 말걸. 그깟 콩갑이 뭐라고 반대해서 집 2채 받을 걸 한 채만 받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안 그러니? 내가 너 결혼 반대한 일 말이야. 감정만 안 상하셨으면 더 해주셨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혹시 네 친정엄마 아직도 내가 너 반대한 거 가지고 마음에 두거나 하신 건 아니지? 아, 그럴 리가요. 그러시면 이번에 아버지 사고 당하시고 어려우실 때 도와주셨겠어요? 그렇겠지. 그 나이에 큰 돈 버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싶네. 어쨌든 네 말들이니 예전에 너 서운하게 한 건 다 지난 일이 됐다 싶네. 친정엄마가 워낙 여장부 같은 분이라 아마 과거에 내가 결혼 반대하신 건 다 이해하신 것 같아 다행이구나.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너도 더는 서운해하지 말어. 어느 엄마든 아들 잘 되길 바라면 다 나처럼 했을 거다. 시어머니는 결혼 반대하셨던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리 말씀을 하시면서 그인이 반대했다며 후회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니가 저 결혼 반대한 이유가 황당할 따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혼 전에 제 생년월일을 달라고 하시더니만 궁합 안 좋다고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옛날 분들은 그런 거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 꽤나 있긴 하죠. 물론 저는 사주니 궁합이니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중대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일 수도 있나 봐요. 우리 시어머니처럼요. 그럼에도 돈이라는 건 인간의 신념과 믿음을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때 반대만 안 했다면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집만 사주시는 게 아니라 더한 것도 해주셨겠다며 아쉬워하는 거 보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도움드리는 일도 우리 엄마가 고심하시며 마음먹으신 건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어머니가 고맙다고는 하시는 거라 일단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지고 있으라며 뭔가를 건네셨습니다. 하참! 예, 이거 받아라. 이거 부적이다. 올해 네 시아버지 사고 나고 아무래도 우리 집에 자꾸 마가 끼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 잘 가는 첨집 가서 부적 좀 했어. 이건 네 신랑 지갑에다가 잘 넣어놨다가 음력으로 내년 새해 되기 전에 태워라. 그리고 이건 네가 가지고 다녀. 네가 남편 노르는 기운 있는 거 알지? 그거 풀어주는 부적이야. 결혼하고 매년 어머니는 남편에게 어디에 좋다는 부적을 챙겨주시곤 했는데 그때는 웬일로 저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출산 무사히 하게 해주는 부적이라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미신 같은 걸 많이 믿으시는 편이긴 했어요. 점집도 자주 다니시는 편이고 그런 걸 많이 신봉하시는 편이세요. 결혼 전에 저 반대하실 때 사줘가지고 반대하셨으니 말 다 했죠. 그때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할 말 많지만 어쨌든 우리 친정엄마 덕에 반대 적고 결혼은 했으니까 지나간 일로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아버지 사고 난 일 도와주시기 전에는 사실 시어머니와 그리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집 사줄 때도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결혼 반대 접은 걸로 고마운 일은 퉁치셨던 건데 시아버지 도와주신 건 친정엄마에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부터는 며느리로 인정하고 잘 대해주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사고에서 살아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미신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는 듯 했어요. 특히 제가 첫 아들 출산하고 나서는 손주에 대한 집착도 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하지만 미신이 생활이 되면 주위 사람이 참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 첫돌 때였나? 아이 첫돌은 뷔페 식당에서 치렀습니다. 손님들을 불러야 하니 아이 생일 직전 주말에 날짜를 잡았었죠.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아이 생일 당일날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오신다는데 아이 돌상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지우 돌잔치 주말에 했는데 무슨 돌상을 또 차리라고 하세요. 저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어머머, 너는 엄마라는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돌 당일에는 삼신할머니한테 청석껏 기도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야 아이가 별들 없이 건강하게 크는 거다. 아이한테 좋다는 거니 어쩌나요. 저도 엄마이다 보니 아이 위한다는 미신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첫애뿐만 아니라 둘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정도 미신은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해마다 이상한 부적을 바꿔다 붙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둘러보시고는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예, 옷을 개어 놓을 때는 저렇게 네 옷을 남편 위에다가 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키를 못 펴고 살아. 가뜩이나 너 사주가 남자 키 누르는 사주인데 매사에 신경 또 신경 써야지 이게 뭐니? 어머니도 참 옷개는 순서까지 제가 애들 보면서 어째 신경을 써요. 저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정말이라니까 그러네.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내가 하는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신경 써라. 내가 다음에 와서 또 들여다볼 거야. 저는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해도 어머니가 다음에 와서 들여다본다는 말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포크랑 젓가락을 같이 두면 남편 일이 안 된다던가 애들 옷은 저녁에 널어두면 귀신이 붙는다던가 하는 별별 이상한 미신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한 번은 또 집안 제사 앞두고는 상가집 가면 안 된답니다. 하필 저 친한 친구가 부모님 상을 당하셨는데 제가 상가집 다녀오겠다고 아이를 봐달라 하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내일 모레 제사인데 문상을 가면 어쩌니?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제일 친한 친구 부모님 상인데 당연히 가야죠. 제사랑 문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유, 너는 시험이 말 안 듣다가 나중에 큰일 한번 나야 정신 차리지. 일단 가서 절대 절은 하지 말어. 그리고 집에 오기 전에 사람 많은데 들렀다 오고 꼭 소변 보고 와라. 저 들어오기 전에 전화라고 하시더니만 소금을 막 뿌리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뭐 많았죠. 하지만 다른 건 적당히 넘어가도 미신 지키자고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건 진짜 곤란했습니다. 무서운 건 어머니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집안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당신의 액땜을 그 해에 안 하셨다면서 두고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일상이 피곤했죠. 남편과도 종종 싸우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입장이 곤란할 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처음에는 무시하라고 하다가도 그냥 노인이 하는 말 들어주는 거 뭐가 어렵냐고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도 안 좋은 일이 터진 게 3년 전 여름 무렵입니다. 엄마가 원래는 운전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하필 급하게 운전을 하고 서울을 가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요즘 오토바이들 운전 정말 위험하게 하잖아요. 피하려고 하다가 정차해 있던 트럭을 세게 받으셨는데 엄마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갈 만큼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엄마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갈비뼈와 팔 그리고 정강이뼈도 골절이 되는 큰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아빠에게 먼저 연락이 갔는지 아빠가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엄마 사고 소식을 전하시는데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만 엄마가 다행히 의식은 있다고 하시더군요. 수술하고 한 며칠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아마 꽤나 오래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하신다는 말이 어머나, 네 친정엄마 무슨 띠지? 안 그래도 내가 올해 삼재풀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어이 일이 났구나. 얘, 나의 삼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런 애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삼재 우습게 볼 거 아니다. 금전으로 치고 몸으로 치고 집안이 다 망하는 꼴도 본 적 있어 얘. 어머니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사고가 난 것뿐이에요. 아버지 예전에 사고 나신 거 삼재셔서 사고 난 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나이 들어 사고 나면 다치면 회복도 어려운데 어쩌니. 중환자실이면 많이 위독하신가 보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 뒷수습 해야겠다. 너 엄마 보험임의 재산 문제는 전부 파악하고 있니? 그건 아빠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아무튼 저 엄마 신경 써야 하니까 당분간 애들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일단 걱정은 말어. 시어머니는 저더러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체 뭘 수습하라는 거였을까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시어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랑 재산 문제 챙기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떠올리면서 되게 열받더라고요. 어쨌든 엄마 간호를 위해 아이들을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제가 다른 형제자매도 없이 저 혼자 외동인데다 아빠는 엄마 가게 일 때문에 병원에 상주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간바인과 번갈아 가면서 제가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엄마를 보니 나이 들어서 골절상을 입는다는 건 진짜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뼈도 약한 데다 골절상을 당하면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니 몸에 근육이 빠지고 몸은 그만큼 더 안 좋아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오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는 힘들지만 집과 병원을 오가며 아이들도 챙기고 엄마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우리 애들 돌봐주시던 시어머니가 힘드셨는지 저에게도 한마디 하시긴 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애들 부탁할 때도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면서 처음에는 애들 봐줄 시간적인 여유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낸 이후 시간만 부탁을 드린 건데도 안 좋은 기색을 내비치셨던 분입니다. 예, 친정엄마 아직도 상태가 안 좋으시다니? 아니 대체 언제까지 네가 엄마만 신경을 써야겠니? 엄마가 중하다지만 너도 챙길 가족들이 있는데 애들을 둘 다 나한테 던져놓고 내가 아주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어지간하면 간병인에게 맡기고 너도 네 생활을 해야지. 어머니, 대소면도 아직 혼자 힘으로 안 되시는데 남의 손에 엄마를 종이 맡길 수는 없어요. 비용도 비용이고요. 아니, 네 친정엄마는 그 많은 돈 쌓아뒀다 뭐하신데. 이럴 때 쓰셔야지.
자식 고생시킬 게 아니라 돈 쓰실 줄 아신다는 양반이 왜 그런 걸 아끼신대? 돈 아끼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엄마 간호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적뿐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아빠도 가게 나가기 전에 저 거들어준다고 병원에 들리시고 밤에는 간병인이 해주고 나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애써주세요, 어머니. 저는 잠깐 애 봐주는 것도 힘들다며 싫은 소리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지만 애 맡긴 죄로 저리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 엄마 고생한다고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당신 말이야. 우리 엄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으신 거 알지? 근데 아무리 애들을 나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신다고 해도 보통 일 아니야. 엄마한테 차라리 돈을 좀 더 드리는 건 어때? 아무래도 지금 100만 원 드리는 건 너무 적지 싶다. 100만 원이 적다고. 온종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몇 시간이잖아. 언제는 엄마 쾌차하실 때까지 그냥 봐주신다더니 싫은 소리 하시길래 100만 원 드린 게 모자라다는 거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다. 힘드시다는데 어쩌냐. 장모님 돈 많으시잖아. 간병인 더 쓴다 생각하고 우리 엄마 당신이 더 챙겨드려. 나도 엄마 힘들다는 소리 계속 하시는데 참다 말하는 거니까. 저는 남편도 미웠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뻔했을 때 도와준 우리 엄마를 몇 년 지났다고 저렇게 없던 일처럼 입을 싹 씻고 너무 냉정하게 구니까요.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자기 입으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한 인간인데 제가 장모애가만 신경 쓴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온 적도 별로 없어요. 시어머니가 장모 병원에 다녀오라고 할 때만 몇 번 온 게 다입니다. 처음에만 호들갑스럽게 장모님 어서 일어나시라고 챙기는 척만 했었죠.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 어떠시냐 말로만 묻고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걱정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은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하시기도 했어요. 예, 내가 저번에도 말했다만 엄마가 혹시 갑자기 안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 너도 대비를 해놔.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 오해는 말어. 실은 네 친정엄마 재산이 너도 얼만지 잘 모른다며. 근데 이번 일만 봐도 그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황망하게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허둥댈래? 네 친정엄마 지금 가게랑 집이랑 혹시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 같은 거 딸인 네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지. 근데 네 엄마는 더 나빠지진 않고 괜찮으신 거니? 네. 어머니가 매번 안부를 물어주시는 덕분에 점점 나아지고 계세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친정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해놓으셨겠죠. 어머니가 신경 쓰실 일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저번에도 그렇고 어머니가 은근히 말씀하시는 게 꼭 우리 엄마가 잘못될 수 있으니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라는 뜻 같아서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위로나 걱정은 못할 망정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 엄마 병문안을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병원에 짧게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친정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다니까 내가 병문안 가서 개차 기원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야 너도 얼른 엄마 간호하는 일 해방될 거 아니냐. 병문안 가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 병실을 알려드리긴 했어요. 애들이 유치원에서 하원하기 전에 잠깐 들르신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그날 오전에 아빠가 잠깐 병원에 들르셨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점심때쯤 오셨더라고요. 엄마는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는 동안 예전과 달리 살도 많이 내린 상태셨습니다. 그래도 처음 사고 날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시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고 다소 호들갑스럽게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지금이야 찾아와서 죄송하네요. 중환자실 계시다가 그래도 일반 병실로 왔으니 금방 일어나시겠네요.
아, 근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우리 나이에 그런 사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은데. 어째 좀 괜찮으신가요? 나을 듯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사돈이 와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나아야 가게 일도 나가보고 할 텐데 이래저래 다 걱정이네요. 뭔 걱정을 우선으로 하셔야죠. 나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도 다 알아서 돌아갑니다. 얼른 쾌차하셔서 손주들 얼굴도 보고 하셔야죠. 어미도 애들 보랴 사돈 돌보랴 고생이 많아 제가 걱정입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시더니 저더러 커피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1층 병원 로비로 내려가서 커피를 사서 올라왔더니만 어쩐 일인지 어머니는 벌써 갈채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커피 사오라 하셔서 사왔는데요. 한 잔 드시고 가시지 않고요? 아이고 아니다. 생각해보니 애들 유치원 데리러 가기 전에 들릴 때가 있어. 아무튼 사돈,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는 뭔가에 쫓기듯 뭔가 다급하게 병실을 나가셨는데 왜 저러시나 싶었죠. 엄마, 어머니랑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저리 급히 가신다? 글쎄다. 너 커피 사러 가고 나서는 사돈이 여기저기 열고 닫고 내 병원 살려면 살피더니만은 그냥 너 오니까 간다 그러는구나. 참 실없는 양반이야. 암튼 엄마도 서운할 뻔했는데 이렇게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니까 서운한 마음은 좀 가셨다. 엄마는 그리 말씀하시며 자리에 누우셨는데요. 그만 그때 소변줄이 빠져버렸습니다. 엄마가 다리 골절 때문에 소변줄을 꽂고 계셨거든요. 침대 시트가 적셔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트를 하나 얻어와 엄마 침대 시트를 걷었을 때였어요. 적셔진 침대 시트를 걷는 순간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떨어진 물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건 부적이었습니다. 꽁꽁 접어 빨간 주머니에 넣은 부적이었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부적을 넣은 적이 없는데 뭘까 싶었죠? 그것도 우리 엄마 침대 밑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쾌차를 기원해야겠다는 말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엄마 빨리 나으시라고 몰래 부적을 넣어놓고 가셨구나 싶어 비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면 효험 떨어질까봐 그러신 거겠지 하고 시트 밑에 다시 넣으려다가 엄마에게 부적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도 사돈 여전하시네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보던 엄마가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부적 주머니에 웬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니. 이거 뭔가 좀 기분이 그렇다. 엄마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부적과 머리카락이 같이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머리카락? 아니 부적이랑 머리카락이 같이 있을 이유가 뭐 있지? 그러게. 엄마도 이런 건 뭔지 잘 몰라. 기분 안 좋으니 이거 그냥 네가 가지고 가렴. 엄만 싫다. 좋은 돛으로 놔뒀어도 이건 싫어. 그래서 저는 엄마 침대에서 나온 부적을 제가 도로 챙겼습니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머리카락이 누구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엄마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다는 말이 생각나 저도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쓰던 빗에서 머리카락을 뽑은 듯 했어요. 그런데 엄마 침대 옆 사물함 구석에서 소름 끼치는 물건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작은 밀집 인형에 가슴에 뾰족한 바늘이 꽂혀 있었죠. 그 인형은 우리 엄마 양말을 머리에 쓰고 있었고요. 그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시어머니가 부적을 결코 좋은 뜻으로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일단 인형은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고 몰래 가방에 챙겼어요. 그리고 그날 당장
동네 아무 점집에 달려가 엄마 병실에서 가져온 부적과 인형을 보여줬어요. 아, 이게 대체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런데 부적과 인형을 본 무당이 바로 한다는 말이, 요즘 이런 걸 써주는 못돼 먹은 무당이 있나. 세상에, 아주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저주를 했구먼. 이거 부적 써서 준 사람이 누구야?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남 해코지하면 본인이 더러 흉악한 삶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이게 저주 부적이다. 뭐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빨리 죽기를 바라는 부적이구만. 이 인형을 먼저 썼는데 효염이 없으니 부적을 또 쓴 모양이네.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런 부적을 쓴 건가? 일단 이 부적은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돈 10만 원만 주고 가. 기도하면서 다 태워버릴 테니. 저는 부적을 쓴 사람이 차마 시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종종 어머니가 우리 엄마 괜찮냐 물어보셨던 건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죽을 기색이 보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소름 끼치는 밀집 인형은 남편이 엄마가 시켜서 미리 가져다 놓았을 겁니다. 제 눈에는 뻔히 보였어요. 저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제가 먼저 하원시켜 친정아빠에게 부탁했고요. 씩씩거리며 시댁에 갔더니만 어머니가 마침 남편과 무슨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왔는지도 모르다가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놀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둘이 우리 엄마 빨리 죽으라고 잡당 모의를 하나 보네요? 왜요? 그적으로 빨리 안 죽을 것 같아서 다음 단계 운원해 보려고요. 인형에 칼 꽂을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배에다 꽂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빨리 죽겠어요? 어머나, 너는 기척도 없이 갑자기 와서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니? 흉측하게 칼은 또 뭐고?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오늘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 병문안도 갔었다며. 참 연기들 잘하시네. 당신이 우리 엄마 병원 와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밀집 재홍인지 뭔지 인형 놓고 간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구석에다가 아주 잘도 숨겨놨더라.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오셔서 부적 놓고 가셨잖아요. 아주 보통 부적이 아니라서 돈 좀 쓰셨을 것 같던데요. 맞죠? 그러자 어머니는 뜨끔하는 표정이셨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 엄마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거 내가 네 친정엄마 얼른 나으시라고 부적 좀 썼다. 알면서 그래. 네 엄마 침대 밑에 넣어드렸는데 넌 대체 어찌 찾은 거니? 시트 갈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 엄마 쾌차라는 부적이라뇨. 어머니 거짓말 좀 착착하세요. 제가 지금 다른 점집 가서 무슨 부적인지 전부 알아보고 왔다고요. 우리 엄마 죽이는 부적이잖아요. 대체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 죽기 바란 거 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당신은 뭐야?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 죽다 살아났을 때 도와준 거 잊었어? 여보, 일단 진정해. 나는 엄마가 그런 의도로 준 줄 정말 몰랐다. 그건 넣어놓으면 빨리 나으신다길래 그냥 들어드린 거야. 우리 엄마 미신 믿는 거 그거 아무 효험 없는 줄 알고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고 한 거라니까. 웃기지 마. 내가 바보냐? 당신 그런 인형이 좋은 의도로 쓰이는 거 봤어.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 어머니, 정말 무섭네요. 저 어머니가 왜 이런 몹쓸 짓 한 건지 대충 짐작은 해요. 저한테 자꾸 우리 엄마 재산 얘기하실 때부터 기분이 안 좋더니만 우리 엄마 빨리 죽으면 그 재산 어머니 아들한테 일부라도 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우리 엄마는 오래오래 사실 거고 저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어머 얘 무슨 내가 네 엄마를 죽이는 부적을 썼다 그래. 내가 부적 쓴 점집 나랑 같이 가보자. 내가 확인시켜주마.
네, 좋아요, 어머니. 같이 가보시죠, 뭐. 기왕 가시는 거 제가 다녀온 점집에도 가보시죠. 일단 앞장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물쭈물하시며 앞장서지 못하셨어요. 뻔하죠. 자기 무덤 파는 짓인 거 뻔히 알 테니까요. 못 가시겠죠. 본인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짓 했는지 남한테 들어야 정신을 차리실 텐데. 저요. 오늘 이후로 이 집에 안 옵니다. 며느리 살펴낼게요. 조만간에 이혼 소장 날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당신은 그동안 내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놔야 할 거야. 애들은 내가 키울 거고 당신하고는 오늘로써 끝이야, 끝. 나는 내 가족 죽이라는 집구석에는 한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기 싫어. 두 사람도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는 미신 믿는 분이 남 해코자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는 거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은 비번 바꾸고 잠시 비워놓았어요. 아이들과 친정으로 와서 엄마가 다 회복하실 때까지 아빠가 애들 보느라 고생을 좀 하셨네요. 남편은 그날 이후 친정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사정을 다 들은 우리 아빠는 용서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는데 어찌 말리겠냐는 말을 하시며 부부 인연을 끝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혼 소송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엄청 황당해 하더라고요. 며느리 죽으라고 부적 쓴 경우는 들었는데 이렇게 사돈 죽으라고 부적 쓴 건 실제로 처음 봤다나요? 어쨌든 저는 그 집안에 소짝 날리고 소송으로 이혼하면서 애들 양육권 전부 가져왔습니다. 위자료와 예전에 엄마가 선의로 건넨 돈 1억 3천 중 8천만 원을 돌려달라 청구했고요. 제가 위자료로 1억 청구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구한 전액은 못 받았지만 1억가량의 금액으로 조정해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혼 소송하면서 고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전에 받은 돈도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 놈이 적게 손해보고 끝내고 싶었는지 돈 탈탈 털어서 1억 맞춰주길래 그걸로 저도 합의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더 털어줘도 되는 건데 시간을 끌수록 저도 괴로워서 빨리 정리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사니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엄마는 그래도 사돈이고 사위랍시고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사위라는 놈은 호시탐탐 제 엄마랑 함께 도둑놈처럼 우리 엄마 재산 욕심내고 무서운 저주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나중에 엄마가 회복하시고 사정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애들 때문에 이혼 결심하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이혼하자고 먼저 큰소리치고 어쩌고 했어도 당연히 이혼한 이후 삶이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때 친정엄마의 지지가 정말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연아, 너 이혼하는 거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네가 부모가 없어 집이 없어. 그깟 남편 없어도 충분히 애들 둘 잘 키울 수 있어. 엄마는 내 손주들이 그런 소름 끼치는 인간들 속을해서 가족이랍시고 얼굴 보고 뭘 배울까 걱정이다. 나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일 당했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해. 나랑 엄마한테 이런 짓 할 정도면 나중에 살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겠지? 엄마, 나야말로 어디 가서 우리 시댁 얘기 못해. 다른 사람들이 시집살이 고되다고 심호욕하는 거 아무리 봤어도 나 같은 경우는 없더라. 내가 너 잘 살라고 네 시댁에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들 유분수지.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한테 내가 복수하자고 똑같이 하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 아니겠니? 엄마가 소송 비용 다 대줄 테니까 애들 양육권, 친권 네가 가져오고 다른 것도 최대한 네 쪽이 유리하게 만들어보자. 이혼해서 네가 그 집보다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앞으로는 아이들 잘 키우고 사는 일만 남았겠죠? 모쪼록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